젊은 시절 제 별명은 딸부자였습니다. 누가 지어준 별명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그 말이 그저 귀엽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별명은 제게 은근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딸만 넷을 낳았습니다. 첫째부터 막내까지 하나같이 예쁘고 고왔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더군요. 딸이 귀엽고 착해도 주변에서는 늘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자네가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저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게 애 낳는 게 제일 고마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해줬지만 장모님과 시부모님이 찾아올 때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 앉아 늘 한숨을 쉬셨지요. 내 몸이 너무 약한가 보다. 어쩜 그렇게 사내를 못 낳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물론 남편이 곁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저도 여자인지라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째를 낳을 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밝게 보였습니다. 제 품에 처음 안겨온 그 아이의 손가락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작은 손끝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졌지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낳고 나서는 제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천사 같았지만 제 주변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친정에서도 아휴 또 딸이야? 라며 걱정 섞인 말이 오갔고 이웃들도 속삭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딸도 얼마나 예쁜데. 내가 잘 키워내면 다들 부러워할 거야. 딸들은 정말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첫째는 점잖고 조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저를 닮아 생각이 깊은 아이였지요. 둘째는 활달했습니다. 동네 언니 오빠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항상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유독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무언가에 쉽게 감동하고 또 쉽게 상처받는 아이였습니다. 막내는 정말 제 인생의 보물이자 지금 돌이켜보면 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약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막내에게만 마음이 더 갔습니다. 막내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잠을 못 자고 옆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들어도 저는 막내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아이들도 알게 되었지요. 엄마가 막내를 특별히 더 아낀다는 걸요. 그래서인지 셋째가 한 번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막내만 그렇게 감싸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그 말이 순간 가슴에 박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막내가 아직 어리잖니 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은 늘 분주했습니다. 4명의 머리를 감기고 4명의 도시락을 싸고 4명의 학원비를 챙기고 4명의 옷을 손바느질로 꿰매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시절엔 제 이름이 없었어요. 늘 엄마 혹은 누구누구 어머니였지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을 때마다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어느새 첫째가 시집을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시집 보내던 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부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는 첫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엄마, 나 예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둘째, 셋째도 차례로 시집을 갔습니다.
집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네 명이 떠들던 식탁이 이제는 둘뿐이었지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종종 그랬습니다. 우리 진짜 늙었나 봐요. 그러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키웠잖아. 딸들이 다 착하게 잘 컸지.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한편으로 안도되고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막내는 어릴 때부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직성이 풀렸지요. 결혼 상대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막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지요. 말려도 결국 아이 뜻대로 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식 날 막내는 정말 예뻤습니다. 다른 딸들 결혼식보다 유난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막내라서 그랬겠지요.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디서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나 잘 살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막내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위도 성실했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위를 볼 때마다 아들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올 때마다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반찬을 싸주곤 했습니다. 장모님,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들은 못 낳았지만 사위 내시면 충분하지. 하지만 평온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당분간 친정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지요. 알고 보니 사위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정리하고 집도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아,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사위까지 들어오면 서로 힘들지 않을까?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갈 데가 없어요,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부부는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놀라워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어려울 땐 도와야지. 그렇게 막내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살게 된 첫날, 집안 공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사위는 말이 없었고 막내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처음엔 그저 서로 어색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막내 부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거실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싸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참아야지.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게도.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싸움이 이어졌으니까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금세 익숙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었고 막내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제 집인데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부엌불을 켜고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문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막내 부부가 방에서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으면 불을 켜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신문을 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미묘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막내는 휴대전화를 보며 앉았고 사위는 말없이 수저만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입맛이 없니?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삼켰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괜한 불씨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은 특히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조심스럽게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김이 새어나가는 소리조차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막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더니 그냥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한숨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잠든 줄 알았는데 안방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막내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문을 열고 나가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저 귀를 막고 버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집에서 발소리조차 줄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불을 켜고 쌀을 씻었습니다.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혹시나 막내가 깨면 어쩌나 싶어 수도를 잠갔습니다. 쌀을 반쯤 씻은 채로 멈춰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도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 맞나? 그날 점심 무렵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웠지만 저는 괜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막내 잘 지내요? 그 한마디에 대답이 막혔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하기엔 너무 거짓말 같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기엔 또 막내가 듣게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결국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럭저럭 지내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딸에게조차 솔직히 말할 수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나도 일찍 나가야겠어. 요즘 집안 공기가 참 무겁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거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막내는 부엌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같은 지붕 아래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며칠 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방에서 나와 리모컨을 집더니 볼륨을 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는 소리도 마음대로 못 내는구나. 저녁이 되면 저는 일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 부부가 거실을 쓰게끔 하려고요. 제 집인데도 저는 손님처럼 방에 머물렀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 거실에서 나는 말소리 하나에도 긴장했습니다. 마치 낯선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눈치를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들이 불편할까봐 그래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사위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말수가 거의 없고 눈빛에서도 냉기가 돌았습니다. 막내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긴장감이 온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었습니다. 딸의 잘못이든 사위의 사정이든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둘이 다시 예전처럼 웃는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는데 막내와 사위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듯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섰지만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렵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사위도 얼마 후 뒤따라 나섰습니다. 둘 다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둘이 정말 갈라서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인지 그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아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가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안의 평온은 이미 끝났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막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머리카락을 말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예전엔 집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묻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꼭 외출이라도 나가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꾸미고 나가더군요. 처음엔 그저 답답한 마음에 바람 좀 쐬려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막내는 정성스럽게 옷을 고르고 향수를 뿌리고 구두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저 묵묵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위는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없이 밥을 먹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오후쯤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마치 낯선 하숙생 두 명이 같은 공간에 묵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 놓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싸움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부엌에 나왔습니다. 혹시 막내가 나가기 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이미 현관에 서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반듯하게 정돈돼 있었고 입술에는 선명한 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다녀올게요. 한마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옷차림은 오전과 달랐습니다.
새로 산 듯한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머리엔 머리핀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자 막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그 말은 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변명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막내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단장을 했고 저녁이면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수저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아 밥맛을 잃은 채 젓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그렇게 무겁고 차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위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장모님,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그렇게 묻는 목소리가 들릴까봐 그 한마디가 들리면 부끄러워서 도망칠 것 같아 그저 발소리도 죽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막내가 자주 나가네. 일이 있나?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일이 아니라 현실을 피하고 싶은 발걸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발걸음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막내 방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아이가 즐겨 듣던 곡이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낯선 멜로디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 방은 더 이상 딸의 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덜컥거렸습니다. 딸이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의 차 안에서 웃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지만 입술이 닿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길을 잃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현관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막내가 나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옷차림과 표정까지 전부 기억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위도 아침에 막내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등 돌린 채 밥을 먹거나 일부러 나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치는 걸 피하는 사람들처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막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12시, 어떤 날은 새벽 1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아무렇지 않게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반복된 일상이 점점 제 안에 불안과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막내가 이상해요.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매일 꾸미고 나가요. 사위한테 말도 잘 안 하고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가 보지. 밖에 나가야 숨통이 트이는 거겠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답답함의 해소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거실에 나갔습니다. 창문 밖에서 차 한 대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 틈으로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 부엌 창가에 서 있었는데 막내와 사위가 각각 다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로 엇갈렸습니다.
막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고 사위는 그 옆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 무렵 방 안에서 갑자기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위의 목소리 그리고 막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이 얽히고 부딪혔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내가 틀린 말 했어? 누구 때문인데? 짧은 문장들이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싸움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오래된 불신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막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서로가 상대의 상처를 일부러 찔러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억눌린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원만 한 게 내 탓이야? 내가 그때 말렸잖아. 그만두라고 했잖아.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이어서 사위의 굵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터져나온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럼 바람 피운 건 누구 탓인데? 순간 제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질 때 부엌에 서 있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위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다 봤어. 그 말은 칼처럼 집안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것은 막내의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인 제 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무언가를 내던지는 듯한 소리를 냈고 막내는 울먹이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안방에서 나왔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둬요. 지금 나가면 더 커질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조차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의 고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위는 사업 실패로 자존심이 무너졌고 막내는 그런 사위를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서로의 상처를 돌보는 대신 그 상처 위에 상처를 더 얻는 싸움이었습니다. 한참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막내가 울다 지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이어 사위가 나왔습니다. 눈빛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둘은 다시 마주 섰습니다. 서로 말없이 몇 초간 눈을 마주보다가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야. 오해라고 몇 번을 말해. 사위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친구랑 밤늦게까지 전화한 건 뭐고? 그날 사진은 뭐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쳤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만해. 이 밤중에 이게 무슨 꼴이야. 그 한마디에 둘 다 말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사위는 벽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서야겠어. 그 말이 제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둘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전날의 고성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오늘 밤 반드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부엌 테이블에 두 사람을 앉혔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싸워라. 무슨 일이든 말로 풀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도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막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흩어질 때 저는 그 단어가 현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단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안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부엌 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고 있었고 사위는 팔짱을 낀 채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거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막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제야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오랫동안 눌러온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전 처음에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부부 사이를 망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와이프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휙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락이 안 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짚듯이 말했습니다. 차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등 위에 있던 물컵이 기울었고 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위는 고개를 돌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상처 입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봤다고? 그 짧은 대답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 않니?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 속에서 이미 모든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의 평온함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변명인지 후회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릴 적 손을 잡고 시장을 걸어가던 기억, 열이 나서 밤새 이마를 식혀주던 기억, 그 아이의 첫 생일, 첫 학교 입학식, 그리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속에 숨어 웃던 얼굴까지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고 해도 혹시라도 오해일 수도 있잖니.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물어보니 친구 만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막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딸을 너무 감싸고 너무 믿어서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걸까? 막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사위는 냉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놓인 건 부부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자. 그 한마디로 자리를 정리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위의 얼굴, 막내의 울음, 그리고 그날 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집안의 불빛은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막내는 방 안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찻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멀어졌을까? 사람의 관계라는 건 참 이상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울던 이들이 어느 날은 서로를 향해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사위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리 좀 와요, 김서방. 사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제 잘못이 큽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을 탓하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망쳤고 집안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젠 와이프가 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눈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미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그 눈빛이 다릅니다. 제가 말을 걸면 피하고 함께 있으면 답답해하고 웃을 때도 진심이 없어요. 예전엔 제 실수를 감싸주던 사람인데 이제는 숨소리만 나도 짜증을 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버텨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고 한 거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붙잡고 있는 게 이제는 죄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옆에 남아 있는 게 저 자신을 더 무너뜨립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 담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도,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그제야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장모님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제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 말은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해야죠.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억눌린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위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제 딸도 잘못이 있고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나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현관 불빛에 비쳐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찻잔은 식어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뜨겁지도 격하지도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흘러내리는 오래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의 인생이 이렇게 흩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기에 이제는 붙잡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건 이별을 준비하는 일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조용했고 막내는 눈에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면 눈을 피했고 식탁에 앉을 때면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 다시 그 말이 터질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막내와 사위는 거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다가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거실의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막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돼.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단단히 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제 귀를 찔렀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고 막내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나 이렇게 결혼 생활 끝낼 수 없어요.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미련이 아니라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혼을 거부하니? 막내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난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토록 이혼을 두려워하는지, 왜 끝까지 붙잡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이 오점이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서로 상처 주며 사는 게 그게 오점이지. 막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인연이 끝날 수도 있어.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그 말은 오랜 시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혼이 내 인생의 흠이 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결혼이 내 마음의 흉터가 되는 거야.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한마디에 사위는 고개를 숙였고 막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진심 없는 관계만큼은 끝내야 한다는 걸. 그게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막내의 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안도까지 섞여 있었을 겁니다. 사위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연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픈 결말이지만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마시다 남은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사위의 여행 가방이 조용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마음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에서 서류 몇 장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옷걸이에 걸린 셔츠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모습을 문가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된장국 냄새가 퍼졌지만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식사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담긴 후회와 미련이 식탁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복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지막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말은 전날 밤에 끝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잠시 거실을 스쳤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떠난 뒤 집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면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는 방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는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 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미련도 남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현실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놓인 빈 신발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알았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때로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뒤 막내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파란 파일과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밀고 조용히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장의 붉은 자국이 마치 그들의 결혼이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는 돌아와 말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떠난 자리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고 그 위엔 그가 늘 앉던 쿠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막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니?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그간의 모든 시간을 마감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현관 앞에 놓인 빈 신발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넓었던가 싶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집이 이제는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가정법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봉투를 열지 않아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끝났다는 공식적인 통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가 퇴근 후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편안했습니다. 비록 아팠지만 이젠 서로의 고통을 끊어낸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집은 조금씩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는 출근을 하고 저는 아침마다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 속에서도 저는 문득문득 현관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웃음이 들릴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며칠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간간히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거실 공기는 한층 더 고요했습니다. 막내는 출근을 나간 상태였고 남편은 잠시 외출했습니다. 집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인사를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기색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한켠에 짐 몇 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한동안 그 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상자를 들었습니다. 이건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주신 물건입니다. 그냥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려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결혼식 날 직접 포장해준 도자기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사업을 망치고 그 아이에게 힘든 시간만 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인생이란 게 다 그렇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어긋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도 잘못이 있었어요. 당신 혼자 탓하지 말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품어온 원망과 슬픔이 그 말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저는 아직도 죄송합니다.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차 한잔 하고 가요. 이제는 우리도 마음의 정리를 해야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서로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생은 한 번 꺾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고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후회, 그리고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 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마음 편히 살아요. 그 아이도 당신도. 그 말이 끝난 뒤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오랜 상처 위에 천천히 새살이 돋는 순간처럼 잔잔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냄새와 함께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뒤돌아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련이 아니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장모님.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찻잔을 보았습니다. 그가 마시던 찻잔에는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끝나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구나 하고 그날 밤 창밖에서 다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비록 남은 건 조용한 집과 잔잔한 허전함 뿐이었지만 그 속엔 한 가지 확실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끝내 놓아줄 수 있었던 마음. 그것이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사위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무겁게 깔린 후회가 있었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부르기 전까지는 문을 열지 않았고 가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밝고 씩씩하던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토록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는 걸 보니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불빛도 켜지 않은 채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감싸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왜 그랬을까? 그 목소리엔 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퇴근하고 돌아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안에 있던 옷들을 꺼내 접고 결혼식 앨범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손끝으로 정리하면서 그 표정엔 단념과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구나. 딸은 요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 말 들을 걸. 그때 그냥 참았어야 했는데. 그 짧은 말들마다 후회가 한 겹씩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딸은 종종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얼굴이 비치곤 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아마도 예전 사진들이 있었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며 때로는 웃음을 흘리다가 금세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모습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사위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을 때 그 아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 손길이 더 많은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딸은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원망했지만 사실은 나 때문이었어.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버텨줬어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스스로 방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쥔 손이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짧게 몇 줄을 적었습니다. 사랑보다 어려운 건 책임이었다. 그걸 몰랐다. 다음엔 꼭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글귀를 보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후회는 깊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묶고 간단히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평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끝나고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밤이 되어 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았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딸의 방 불이 꺼진 뒤 저는 조용히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잔잔한 달빛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딸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 집에도 조금씩 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떠난 지 몇 달, 딸은 조금씩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웃음이 돌아왔고 출근할 때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나섰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꼭 젊을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더군요. 나이를 먹어도 부모라 해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 딸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던 날, 처음 사위가 짐을 싸서 떠나던 날, 그리고 울며 사진을 찍던 밤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제는 잔잔한 물결로 사라져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럽던 시간도 결국엔 한켠에 자리 잡고 새로운 희망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을 안고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